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토론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토론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토론문하고 관련된 부분을 약간 이렇게 보충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브릭스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결국 연준의 금융 정책이 있는 거고, 그 연준의 금융 정책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러 지배 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릭스 화폐 동맹이 부딪힐 어려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브릭스 대응의 배경인데요. 중앙은행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주류 견해가 있고, 포스트 케인지안 견해가 있고, 마르크스주의 견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 견해는 중앙은행 정책이 아무튼 그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이런 기초 위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불편부당하게 수립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케인지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세력들의 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과 노동 관계, 그리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르크스주의 견해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 자본가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포스트 케인지안들이 중앙은행 정책이 이른바 금융화 시기에는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운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포스트 케인지안들의 견해가 마르크스주의 견해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마르크스주의하고 포스트 케인지안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스트 케인지안이나 마르크스주의들이 생각하는 중앙은행이 그 지켜야 할 자본의 이익이란 무엇이냐, 이건데요. 이게 80년대 이후부터 이게 조금 이제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8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산과 이익을 보호하는 게 이제 굉장한 중요한 중앙은행의 임무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융자산이 이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80년에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비율이 1대1이었습니다. 이게 30년 뒤에는 한 3.5대1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3.5고 실물자산이 1이고 이제 이런 비율이 됩니다. 이러면서 금융자산이 이제 실물자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이 금융자산의 가격 유지나 또 가격을 부양하는 게 중앙은행의 이제 중요한 임무가 됐던 거고, 주류의 중앙은행 이론가들이 자산 가격의 유지나 부양을 위한 여러 논리나 정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논리들이 있는데, 첫째는 대마불사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원래대로 하자면 금융기관을 이제 그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해체를 해서 이렇게 뭐 남아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금융기관이
규모가 너무 크면 그게 이제 그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파산시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그 이른바 대마불사 논리인데 이게 84년 정도에 이제 그 미국의 일리너이 컨티넨탈인가 뭐 그 은행이 이제 파산할 때 이렇게 논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에 이제 금융기관을 파산을 시키지 않기 위한 그 논리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은행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많더라도 그거를 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처음에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세운 논리가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파장이 크고 사회적인 그 영향이 크고 따라서 이걸 이제 파산시키면 안 된다, 살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들을 발전을 시켜서 이제 규모가 크면 아무리 그 경영에 실패하더라도 이거 살려주는 금융기관을 살려주는 이제 이런 논리를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이 논리가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에도 우리나라 구조조정을 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심한 금융기관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규모가 큰 이렇게 죄송합니다. 부실이 큰 금융기관을 죽이기보다는 규모가 적은 금융기관들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큰 금융기관들은 살려두는 그런 방식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BA라는 이제 이런 그 원칙들을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으로 파산 위험에 빠지면 이른바 이제 베저트 원칙에 따라서 그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금을 중앙은행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무한대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신 담보를 충분히 잡고 또 대신에 벌칙금리를 적용을 한다. 이게 이제 베저트 원칙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베저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자기 자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자본 잠식인 경우인데 이때는 은행을 아예 폐쇄하는 방식이 있고 또 살려두는 방식이 있는데 폐쇄를 하더라도 이렇게 예금 보험금을 지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이 있고 또 자산 매수 승계 방식으로 예금을 이전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또 아예 살려두는 방식은 공적 자금을 통해 가지고 은행의 계속 영업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걸 이제 OB 방식이라고 하고 이 후자의 방식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것을 이제 표준으로 이렇게 이제 구척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OBA 논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이제 논리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제 그 중앙은행의 독립은 아까 우리 송정훈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정부 기관 내에서 독립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중앙은행 독립이라 하면 정부에서 독립이 아니라 정부 기관 내에서의 독립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주류 이론가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주장이 립 서비스인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이론가들은 계속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중앙은행 독립은 정부 내에서의 독립이지 정부에서 독립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독립을 하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해온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중앙은행 독립이 매우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중앙은행 독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재정 확장을 뒷받침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이제 축소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부보다는 금융시장 이해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역시 이제 90년대 초부터 이제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채택을 하고, 연준도 어떤 나라들은 이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기도 하고, 또 연준 같은 경우는 법은 뭐 이렇게 변경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물가 안정으로 그 목표를 좁혀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뭐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발전이나 또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거, 이런 거에는 관심을 좀 줄이고 오로지 물가 안정에 그 목표를 맞춰라, 이제 이런 건데, 이게 금융자산을 팽창시키는 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90년대 이후로 그 미국에서 금융자산이 팽창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되냐면, 90년대 이후에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 자산 가격은 오르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품 가격이 90년대 이후에 왜 안정이 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브레너 같은 사람은 이제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그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노동 세력의 힘이 굉장히 약화된 뭐 그런 탓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참여하면서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이 상품의 양이 늘어서 물가가, 상품 가격이 안정이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90년대 그 상품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다 보니까 중앙은행으로서는 그 상품 가격이 안정된 거를 근거로 그 금융자산에게 유리한 여러 정책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금융자산이 이렇게 팽창하는데 물가 안정 목표제가 굉장히 유리한 기능을 했다는 거고요. 슈워츠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슈워츠는 프리드먼하고 미국 화폐사를 같이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슈워츠 가설이라는 걸 내세우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품 가격이 안정되면 자산 가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상품 가격이 이제 안정되고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상품 가격만 안정이 되면 자산 가격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를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린스펀 독트린이라는 거는 이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을 때 그러면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그 거품을 선제적으로 터뜨려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사후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전 대응 대 사후 처리라는 이제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사후 처리를 이제 옹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거품을 사전에 꺼뜨리려고 하지 말고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나중에 그 뒤처리하는 비용이 더 덜 든다,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우게 된 거죠. 이걸 이제 그린스펀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최후의 마켓 메이커라는 이제 논리를 발전시키는데, 이제 주류 이론가들이 중앙은행은 원래 그 최후의 대출자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원래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최후의 대출자 기능을 넘어서 최후의 마켓 메이커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류 이론가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핵심 내용은 중앙은행이 옛날에는 단기 국채만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민간 부분의 증권까지도 직접 매매하거나 그러니까 보유를 하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 자산 가격 유지 부양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이 최후의 마켓 메이커 논리에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른바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양적 완화는 실제로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증권을 이렇게 직접 사들이거나 또 공사체들 이렇게 채권을 많이 사들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달러 지배 체제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달러 지배 체제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면, 이 현상적으로는 이 국민화폐인 달러가 이 세계화폐로 기능하는 것을 달러 지배체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준 세계화폐인 달러는, 여기서 준이라는 이 준을 붙인 이유는 그러니까 달러와 금과 연계가 이렇게 이제 사라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금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준 세계화폐라고 했는데, 이 준 세계화폐에서 달러는 세계 시장에서 가치척도 기능도 하고 유통수단 기능도 하고 축장화폐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보인 제도 때는 국민화폐가 이렇게 세계화폐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은 국민화폐를 금으로 이렇게 뒷받침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금과 국민화폐 교환 가능성이 사라진 이런 환경에서는 이 종이화폐인 국민화폐가 세계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금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힘의 뒷받침을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국민화폐가 세계화폐로서 이 가치척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이 수행하던 가치척도 기능을 억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70년대 중반 후반에 이제 금폐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폐화의 목적은 금이 수행하던 가치척도 기능을 이렇게 종이화폐인 달러로 이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76년인가요? 이때쯤 이제 공식적으로 금폐화를 선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국민화폐인 달러가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로서 미국은 석유 대금 결제를 달러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강제를 하고, 또 은행들 사이의 결제를 사실상 미국이 관리하는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화폐인 달러의 축장화폐 기능인데, 주변국들이 만든 경상수지 흑자가 뭐 이제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강제저축 그 형태로 주변국 중앙은행에 이제 외환보유고로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가 이제 세계화폐, 준세계화폐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달러 지배체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이제 몇 가지 증거를 이제 보면, 첫째는 달러의 유통 발행 증가에 따른 그 발행 차익입니다. 이른바 시니어리티인데, 달러 유통량의 확대는 첫째는 세계 경제의 성장의 자연스러운 그 결과이고, 두 번째는 금융자산 거래의 증가의 결과이고, 최근에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금융자산 거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 자유화가 필요하고, 또 가상자산 거래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이제 그 제도적인 장치를 이렇게 마련을 하려고 이제 미국이 하는 거고요.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거래가 증가를 하면 달러의 유통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이 달러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엉터리 주장이고요. 그 반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면 달러 유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의 어떤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증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데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이제 마이클 허드슨이 사용하는 표현을 따르면 미국의 무기 체제를 개선하는 데나 또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늘리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를 개선하는데 한 1년에 6천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조달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국은 대외 자산보다 대외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투자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투자 수익을 내고 있냐, 이걸 갖다가 이제 이른바 암흑 물질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가진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투자 수익 흑자가 대부채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달러를 현물로 발행하는 데서 이렇게 이익을 얻는데, 그건 이제 이른바 시너리지고, 그 다음에 달러를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유통시키는 데 따라서 이익을 얻는데, 그거는 이제 투자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시너리지와 이 투자 수익이 이른바 달러 지배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그 중요한 증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체제 유지에서 그 화폐로서 중요한 기능은 가치척도 기능하고 유통수단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체제가 유지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치가 달러로 이렇게 재져야지 일단 이게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축장 기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가운데 달러 비중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의 중요성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고, 진짜 큰 중요성을 갖는 거는 상품이나 금융자산 거래에서 달러가 결제 화폐로 사용되는 정도,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연준의 정책은 이제 당연히 주변국에 큰 영향을 주는 거고요. 연준의 자산 가격 유지 부양 정책은 주변국의 자산 시장에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 정책은 주변국에서 계급성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정책이 주변국 자산계층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유지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을 주변국의 자산계층이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준 정책이 주변국에서 아주 큰 반발을 부르지는 않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수 대중의 희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렇게 관계로서 보자면, 이제 미국의 이익과 주변국의 희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연준이 편 양적 완화는 아주 강력한 자산 가격 부양 정책이었습니다. 거의 사라져야 될 자산 가격을 이제
이렇게 살려준 정책이 양적 완화 정책인데, 이런 정책은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큰 피해를 주게 되었고, 어떤 브릭스의 대응이 나타난 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릭스 화폐 동맹이 이제 부딪힐 어려움인데요. 우리 발제문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브릭스 화폐 동맹 추진 체계나 과정 이런 게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중상주의, 그다음에 회원국 사이의 경제력 격차 이런 것들은 동맹으로 발전해 가는데 이렇게 걸림돌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화폐 동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취약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로존과 같은 실패에 이를 수도 있다는 발표문의 평가에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60년대 그 후반에 세계적으로 이제 화폐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경험을 참조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만약 브릭스가 공동 화폐를 도입을 한다면 이제 고정 환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노동 생산성이 차이 없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 노동 생산성에 각국별로 차이가 생기면 이 이제 동맹 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노동 생산성의 차이를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력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이제 보장하는 것인데, 브릭스 사이에 이거가 이제 사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제 특정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화폐위기 형태의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의 공동통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